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생활영어 설명을 맡게 된 유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부분은 일단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경력경쟁 영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제가 개요를 만들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구체적으로 문제 문항수 그리고 문제 종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그 각 파트별로 조근조근하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경력, 경쟁, 생활 영어에 관한 영어 시험에 관한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리고, 그리고 뒤에 2교시부터는 각 파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왔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관한 문제풀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방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이 다 어려운 일들을 하시고 힘드시지만, 저는 유독 또 소방공무원 분들에 대해 좀 많이 존경심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힘든 거에 비해서, 사실 소방공무원 부분에 있어서, 처우가 조금 사실 복지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얘기가 아직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소방공무원이 이전에 국가직과 그리고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2020년 4월 1일부터 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소방공무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건 그 전에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소방 장비나 아니면 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썼다면, 이제 국가적인 총체적인 그러한 관리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 과거의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보다는 조금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향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소방공무원 영어에 관해서 경력 경쟁이라는 파트가 생겼어요. 경력 경쟁은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 경력 갖고 계셨던 그러한 분들이 응시를 하실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놓은 시험으로서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영어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력 부분을 인정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일반 공개 경쟁 채용 시험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시험이고, 그리고 그 필수 과목 중 하나인 영어 부분은 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서 일반 영어라고 한다면, 우리 소방공무원 경력 경쟁 이 필수 과목 영어는 생활영어다라고 영역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생활영어,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 7급이나 9급, 뭐 지방직, 서울직, 행정직, 기타 등등 모든 다른 공무원분들은 이 필수 과목으로 그냥 일반 영어라는 과목이 있는데, 우리 경력 경쟁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영어다라고 부른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영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 공무원직의 영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랑 조근조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해까지 2018년, 19년, 2020년까지 해서 총 3회의 이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의 시험은 그냥 일반 공개 경쟁 시험이었다면, 경력 경쟁 시험으로는 2018년에 시행이 되었고 2020년 올해까지 세 번째 시험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 각각의 문제들의 유형을 한번 연도별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018년 문제 유형 분석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활 영어의 전체 문항수는 20문항입니다. 자, 20문항 중에서 보시면 독해가 8문항,
그리고 어휘가 2문항과 3문항에서 총 5문항, 그리고 생활영어가 7문항이다. 자, 2018년엔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우리 독해 문항 수가 전체 일단 3분의 1? 반 조금 안 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해 부분이 사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2018년의 문제였고,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했던 게 생활영어 파트, 우리가 대화형 영어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죠. 그 부분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며, 그리고 어휘 부분은 순수한 독해 지문 속에서 짧게 어휘를 찾는 그러한 2문제와 대화 속의 생활영어 속 어휘 문제 3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2018년 문제 유형의 첫 번째 특징은 어법, 우리가 소위 문법이라고 하는 파트가 문제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점을 주목하실 수 있겠죠. 자, 2019년 거를 한번 볼게요. 자, 2019년 문제에는 독해 8문항, 2018년과 똑같은 그러한 문항수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휘는 5문항, 그리고 2문항에서 7문항으로 2018년보다 문제수가 2문제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생활영어 파트, 대화형 생활영어 파트에서는 4문항이 출제돼서 2018년보다는 조금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또 달라진 점은 2018년에는 어법 파트에 문제가 없었다면 2019년에는 어법, 독해형 어법이 한 문항에 출제가 됐다라는 특징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프레임은 똑같아요. 독해, 어법, 어휘, 생활영어인데 2018년 첫 해 실시했었을 때는 어법이 없었고 2019년에 다시 어법을 한 문제를 쓱 끼워놓은 그런 형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올해 봤었던 2020년 문제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독해가 4문항입니다. 와, 완전 확 줄었어요. 독해 부분이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을 빼고 나머지 다른 일반 공무원직 영어 시험은 독해가 거의 10문제 혹은 9문제 정도로 전체 20문제에서 45%에서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도 독해가 거의 다른 문제에 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2020년에는 4문항으로 줄었어요. 그럼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어느 부분이었냐면 어법이 2문항으로 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8년에는 어법이 출제가 되지 않았고 19년에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2020년에는 2문항을 출제를 했다. 그런데 어법 같은 경우는 일단 2문제 이상은 아마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아야 2문제 정도를 아마 유지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부분은 이 전에 18년과 19년에는 대화 속 그 생활영어 속에서 어휘를 찾는 그러한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었는데 2020년에는 순수 독해형, 그러니까 짧게 지문을 주고 빈칸을 뚫어놓은 다음에 그 빈칸에 들어가 어휘를 찾는 그러한 순수 독해형 어휘 문제를 7문제나 출제를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생활영어, 우리 대화로 하는 생활영어 파트에서는 역시 7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2018년과 19년과 20년 기본적으로 독해, 그리고 어휘, 그리고 생활영어는 거의 이 3가지 파트는 비슷한 비중으로 문제수가 출제가 된다. 그러나 어법 같은 경우는 조금씩 18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 조금씩 늘기 시작하여 기본 2문제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한두 문제는 반드시 필수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체 3년의 문제를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도별로 일단 문제 유형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각 파트별의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휘 파트의 포인트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저는 모든 수강생 분들께 반드시 강조하는 부분이 영어에서는 어휘가 첫 번째 필수다.
사실 독해를 하시던 어법을 하시던 생활 영어를 하시던 어느 파트의 문제를 푸신다 할지라도 어휘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영어는 사실 점수를 맞기 힘들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수강생들 분들께는 제일 첫 번째로 어휘를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휘 파트는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 경력, 경쟁, 생활영어 파트에서 빈칸 채우기 유형과 그리고 어휘의 쓰임을 묻는 두 가지의 유형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빈칸 유형 같은 경우, 빈칸 채우기 유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문, 단답형 약간 짧은 독해형 지문에서 어휘 부분의 한 칸을 빈칸으로 짧게 비워두고 그리고 그것의 나머지의 설명을 보고 빈칸에 들어있는 어휘를 유추하는 그런 문제의 유형을 우리가 빈칸 채우기 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휘의 쓰임을 묻는 그런 유형은 몇 가지 유형이 조금 있는데 전체 흐름에서 어울리는 어휘를 찾거나 혹은 그 어휘와 바꿔 쓸 수 있는 어휘를 찾거나 그 어휘는 단답형의 그저 짧은 그냥 명사형 단어 혹은 뭐 동사형 단어에서 단어 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수거도 기본적으로 가끔 출제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 그리고 어휘의 쓰임을 묻는 두 가지 유형이며 짧은 단어 하나 혹은 간혹 수거 형태의 어휘들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경력, 경쟁, 생활영어 과목만의 독특한 유형인 제시된 설명에 적합한 어휘를 추론하는 유형. 자, 제시된 설명에 적합한 어휘를 추론하는 유형.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빈칸 채우기 유형이 들어가요. 그래서 블랭크란 뭐뭐뭐다. 그래서 빈칸을 두고 그리고 이 빈칸에 해당하는 어휘의 의미를 영어로 쭉 설명해서 풀어줍니다. 그 설명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유추해서 찾아내는 그런 어휘 추론 문제. 자, 이런 문제가 경력, 경쟁, 생활영어에서는 어휘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빈칸에 적절한 단어 혹은 수거 나오죠. 그리고 접속 부사를 찾는 유형이 높은 빈도로 출제된다. 특히 이 접속 부사를 찾는 유형이라고 하는 건 일반 독해의 지문 길어요. 독해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 독해 지문 속에서 빈칸을 딱 뚫어놓고 접속사 혹은 연결사라고 말하는 이 접속 부사를 그런 부사를 찾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얘는 사실은 어휘 문제라고 말하기도 사실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독해 문제로 접근을 하며 글의 전체 흐름을 자연스럽게 읽어보며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을 유추하여 그 중간에 들어갈 접속사, 연결사를 찾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사실 독해 실력이 굉장히 수반되어야 하는 그러한 어휘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빈출 어휘를 중심으로 한 단어 암기가 필수입니다. 자, 빈출 어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특히나 빈출 어휘 같은 경우는 어떤 빈출 어휘를 보통 얘기하냐면 생활영어 파트 혹은 독해 유형의 파트 어휘 문제에서 빈출 어휘는 특히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응급상황 여기서 응급상황은 굉장히 많은 것이 해당이 되죠. 뭐 교통사고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갑자기 뭐 뇌졸중이나 질식사나 혹은 물속에서의 어떤 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뭐 조난 이런 기타 등등의 응급 상황에 어울리는 그러한 어휘를 찾는 그러한 문제들이 특히 빈출 어휘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재와 관련된 그러한 어휘들도 또한 빈출 어휘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의 어휘 파트에서는 빈출 어휘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에 관련된 그런 어휘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런 어휘들을 반드시 필수로 암기하시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법 파트를 얘기하는데 어법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와 함께 18년, 19년, 20년 문제 유형들을 살펴보셨다시피 많이 안 나와요.
18년은 없었고 19년엔 한 문제, 20년에는 두 문제.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기출문제를 보면 사실 어법 문제는 한 시험에서 두 문제를 넘지 않는다. 세 문제 네 문제 나오면 어떡하나요? 글쎄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 문제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문제가 단순히 어법에서 어느 그냥 기본 하나 파트, 뭐, 예를 들어, 동명사면 동명사, 아니면 뭐, 분사면 분사, 이렇게 딱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의 어법의 파트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만든 문제예요. 참 얘는 그래서 골치 아픈 파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어법 한두 문제가 당락을 결정하는 합격 포인트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한두 문제를 틀려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자, 난이도가 높지 않은 편이므로 기본적인 어법 이론을 바탕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어법 파트를 뭐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했을 때 보통 14파트 혹은 15파트 정도를 구별할 수 있어요. 어법의 이론이 기본적으로 15파트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어법 문제 두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법 파트의 15파트의 기본 내용을 다 숙지를 해야 한다? 네,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요. 저는 어법 두 문제 틀리고 말아요. 나머지 18문제 다 맞으면 되죠.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사실 상관없는데 어법 문제를 저는 이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또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뭐가 더 잘 보이냐면 독해의 이 해석 부분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법의 구조를 공부하기 때문에 지문에서 문장의 해석,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독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베이스가 영어에 대한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이 갑자기 단어만 외워서 독해를 막 하지는 않거든요. 어법 기본적인 이론에 맞춰서 구문들을 확인해주고 뭐 주어다, 동사다, 절이다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그런 것들을 끊어주고 묶어주고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전체의 독해의 내용들을 쭉 읽고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독해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마음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한 파트가 메인으로 많이 나왔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골고루 나와요. 그래서 모든 기본적인 어법 이론을 다 꼼꼼하게 다 한 번은 훑어보시는 게 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법은 혼자서 공부하시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혼자서 정말 여러 가지 이 수단을 통해서 어법 파트의 이론 공부를 다 하셨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 응용 문제를 통해서 이 어법, 내가 공부한 어법 이론을 어떻게 문제에 응용해서 푸는지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어법의 이론을 이 문제에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이러한 응용 부분이 사실은 어법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법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이론 공부하신 시간만큼이나 응용 문제로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부분이고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독해 파트를 볼 건데, 자, 독해 파트는 아까 보셨다시피 전체 영어, 생활영어 문제에서 가장 높은 빈도, 문제수를 포함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자, 다양한 내용으로 사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우리가 18년과 19년과 20년에 이 문제 분석을 해본 결과, 글의 제목이나 요지나 주제를 찾는 유형. 그래서 저는 합쳐서 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제, 제목, 요지 이렇게 세 가지. 이거는 거의 일맥상통하는 파트인데요. 문제를 풀 때. 이 주제요는 필수로 나옵니다. 매년 한 문제 이상씩은 필수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반드시 베이스를 잡고 가셔야 되고 글의 내용을 파악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말이 쉽죠. 그쵸? 자, 글의 내용을 사실은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독해를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정확한 해석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각 구문의 각 문장에 이 정확한 해석이 없게 되면 당연히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답을 고르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을 파악하자라는 이 안에는 사실 1번 각 구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해석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하며, 자, 두 번째는 정확한 해석을 하시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셨다면 중심 내용을 잡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자, 문장, 독해 지문에서 반드시 핵심 중심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주제가 보통 얘기하는, 말하고자 하는 부분,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 그쵸? 이런 부분이지.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하신 다음에 어떤 문제 유형이든 상관없이 그 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뭐 밑줄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중심 핵심 단어에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이 두 가지를 베이스로 독해 연습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응용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충분한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정답을 도출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된다. 다 알아요. 그치? 자, 지문 하나를 다 읽고 정확히 해석한 다음에 중심 내용을 잡아주시는데, 이 중심 내용을 잡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빠른 시간 내에 잡아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어떤 수강생들 계시냐 하면은 독해 문제가 8문제, 평균 7, 8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문 하나를 막 해석하고 하시는데 뭐 5분 넘어가고 막 이러세요. 그러면 사실 나머지 거 문제를 푸시는데 시간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베이스로 정확한 해석과 중심 내용을 잡는 독해 연습을 하셨다면, 자, 이것들이 빨리 진행하여 정답을 유추해내는 그러한 연습을 세 번째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독해 파트 역시 짧은 시간 내에 이 훈련이 맞춰질 수는 없으므로 꾸준한 여러분들의 연습을 강조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모든 문제 유형들이 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시다시피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다른 부분의 영역들의 이 시험도 어려워하시지만 특히나 영어를 너무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얘기하시는 건 영어에서 수능 나온 지 너무 오래됐다. 나는 완전히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완전 기초의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저 수능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 수강생들 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물론 이제 20대 중반이셨어요. 20대 중반이셨는데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셨던 분이었고 운동만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운동만 하셔가지고 공부를 거의 안 하셨대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바나나, 진짜 애플, 딱 그런 마블, 빠블 이런 단어 정도밖에 모르고 IM 이런 것밖에 모르시는 완전히 정말 베이스가 너무 없으셨던 수강생분이 계셔서 처음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교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많이 상담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하고 수업 외에 기본적으로 다른 과제를 제가 또 추가로 내드렸어요. 단어를 또 추가로 내드려서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중학교 1학년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문법적인 부분 이런 걸 가지고 구문을 연습한다든지 해서 그 분의 처음에 영어 시험을 30점대 정말 이 패스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낮은 점수로 시작을 하셨는데 8개월 만에 80점대를 받으셨고 결국 경찰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신 수강생분이 계세요.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뿌듯해했는데 8개월 만에 된다고요? 그 정도 수준이? 네, 가능하십니다. 저는 눈으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시면 특히 영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악바리 같은 근성이 정말 많이 필요한 그러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허투루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노력을 요하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 긴 시간으로 치시지 마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활영어 파트 포인트가 있는데, 자, 생활영어 파트는 첫 번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공무원 영어와는 다르게 생활영어 관련 문제의 출제 비중이 아주 높아요. 보시다시피 일반 다른 공무원직 생활영어는 많이 나오면 4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20문제에서 4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이 생활영어에서는 평균적으로 6문제, 7문제가 지금 매년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정도의 생활영어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 전체 20문제에서 6, 7문제 정도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얕잡아 보시면 안 되는데 다행히 역대 지금 기출 문제를 보니까 생활영어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냥 중학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다 하실지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고 해석을 하셔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었어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관련된 화재, 재난, 응급 상황에 처한 신고자와의 전화통화 이게 가장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고 제가 3년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 이따가 뒤에 가서 이제 문제를 확인할 건데 어떤 한 지문은요, 생활영어 지문은요 2018년에 지문이 나왔어요. 이게 생활영어로. 근데 2020년에는 똑같은 정말 마지막 한두 문장만 빼고 윗부분 아주 똑같이 그대로 어느 문제로 다시 출제가 됐을 정도로 거의 이 안에서 놀아요. 생활영어는 이 안에서 논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좋겠냐 하면 제가 앞부분에서 어휘 파트에 대한 설명을 했었을 때 이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관련된 그러한 단어들, 영단어들, 어휘들 이런 것들이 어휘 문제로 많이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생활영어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색한 대화를 찾는 유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의 포인트다라고 얘기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 생활영어로 6, 7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체 생활영어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서 훑어봤어요. 정리하자면 지금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셨고 전체 생활영어 경력 경쟁 시험에서 소방공무원분들은 생활영어 전체 20문제가 나오고 평균적으로 독해는 7, 8문제 그리고 생활영어도 보통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며 그리고 어휘 문제는 뭐 4개에서 5개 그리고 어법 문제는 평균적으로 한두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는다. 자, 생활영어를 준비하시는 소방공무원 수강생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첫 번째는 어휘입니다. 여러분들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에 관련된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휘들을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을 생활영어와 연결시켜서 간단한 대화 정도를 해석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하며 독해와 어법 파트는 짧은 시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긴 시간에 여러분들의 노력을 가지고 꾸준히 차근차근 단계별로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가 두 번째 시간부터는 그러면 각각의 우리 생활영어의 파트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문제들, 기출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저와 함께 문제를 몇 가지 풀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